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사연인데요. 사람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지혜가 다르다고 하지만 오늘 사연자님의 시아버지의 지혜는 정말 감탄할 만한 지혜인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어떤 내용일지 함께 만나볼게요. 저는 한때 대리운전을 많이 했었기에 라디오로 사연을 들을 때가 많았는데요. 요즘 시대엔 유튜브로도 이런 세계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새삼 신기하네요. 그래서 즐겨 듣고 있던 와중에 아무래도 라디오보다는 여기 유튜브가 제 얘기를 전하기 편할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적다 보니 참 제 인생은 평평한 바닥을 걸었던 날이 별로 없었음을 실감했네요. 전 20대 초반에 저와 5살 차이 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해외여행을 갔을 무렵 만났는데요. 그때 저나 그 남자나 각각 혼자 여행을 와 있던 차였고 아주 정말 너무나 우연하게 같은 카페에서 이틀 연속 같은 한국인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결국 그게 인연이 되었어요. 정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저기, 한국인끼리 이렇게 마주치는 것도 인연인데 혹시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김지윤이라고 하고 올해 27이에요. 그쪽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근데 이때 저도 왜 그렇게 쑥스럽고 날아갈 듯 한편으로는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어영부영 아무것도 모르고 갔던 해외에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사실 왠지 낯설고 헤매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남자는 생각보다 꽤 키도 크고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후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한국에 와서 또 다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둘이 몇 년을 만나오다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남자친구가 된 이 사람이 약간 망설이며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기, 현이야. 다른 게 아니라 나는 결혼할 준비는 그럭저럭 되었다고 생각해. 근데 결혼식을 생각하면 좀 걸리는 게 있어. 내가 그게 본가와 연락을 끊은 지 좀 되었어. 이게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 너희 집 어른들께서 이런 사정을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다. 이 말을 들으니 저도 좀 이상했던 게 안 그래도 남자친구는 도통 자기 집안이라든지 가족이나 형제 얘기를 거의 잘 꺼내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건가 싶기도 하고 은근히 떠봤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화제를 피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고 또 우리 부모님께도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 저도 이때는 좀 깊게 물어봤는데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에게는 아주 희한하고도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건 아니야. 두 분 다 계시는데 뭐랄까 나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어. 내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얘 때문에 일이 엄청나게 많았거든. 그때는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때였는데 내가 여러모로 서운하고 힘들었어.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상황이 그래. 지금은 나에게 고모가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고. 듣고 보니 당시 남자친구와 같이 살고 있던 건 고모였더라고요. 그나마 조금은 말이 통하고 교육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홀로 나와 있는 조카가 안쓰럽다 보니 경제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주셨나 봐요. 그 덕에 1년 정도 해외 연수도 다녀왔고 귀국을 남겨두고 여행을 좀 즐겨보려던 차에 저랑 마주친 것이더군요. 근데 어제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더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일단
혼주석에는 고모가 대신 앉아 계실 거야. 내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도 알기는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 모처럼 오실 거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확실하진 않아. 그리고 아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와 동생은 생각 않기로 했어. 사실 그 둘 때문에 아버지하고 틀어진 것이거든. 정확하게 상황을 더 말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러기엔 표정이 너무 어둡고 상처가 깊어 보였고, 그렇다고 대강 덥자니 적어도 저랑 결혼할 사이인데 너무 모르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이런 걸 눈치챘는지 그제서야 입을 열더라고요. 그게 동생이 어릴 때 되게 아팠었어. 아무래도 둘 중 하나가 아프니까 부모님은 그 관심이 아픈 자식한테 쏠릴 수밖에 없잖아. 나도 엄청 걱정했었거든. 근데 어머니는 잘할수록 내 동생에게 너무 병적으로 집착을 하시더라고. 얘도 점점 버릇이 나빠지면서 나를 아주 우습게 보고 치료 결과가 좋아진 이후에도 성격은 변하지를 않더라. 아무튼 그런 관계로 사이가 점점 악화된 거야. 아버지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시긴 했지만 말이야. 이런 상황들을 듣다 보니 아무튼 저도 자세히 더 들어가지 않고 멈추게 되었어요. 저 역시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 저희 엄마는 이런 상황을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셨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둘이 살게 되었답니다. 예식 때 아버님 얼굴을 처음으로 뵈었는데 이때 인상이 좀 강렬하긴 했어요. 참 수더분한 얼굴을 하신 분이었는데 이미 얼굴에도 많은 감정들이 실려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아주 어렵사리 말을 꺼내셨고요. 내가 며느리를 장례식장에서 보게 되다니 참 여러모로 머쓱하고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며느리를 봤으니까 가끔이라도 연락을 했으면 좋겠는데 핸드폰 번호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무척 낯을 가리시더라고요. 이때 반응을 보니 그래도 본인 아들에 대한 짠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참 안타까웠어요. 이후로는 저도 가끔 연락을 드렸고 남편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긴 했지만 특별히 뭐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던 사이 신혼 6개월 무렵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정말 너무 신났었답니다. 경제적으로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작은 빌라를 얻었고 우리끼리 알콩달콩 잘 꾸며놓고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급여가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런대로 만족스러웠고요. 이때 아버님께 임신 사실을 알려드렸고 정말 너무 좋아하셨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출산을 했고 100일이 지나서 저는 아기를 데리고 시댁을 방문했어요. 남편은 자기도 자식을 낳아보니 감회가 달랐던지 이때 못 이기는 척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시댁 방문을 하고 나서야 저는 남편의 기분을 좀 알겠더라고요. 이때 처음으로 도련님과 어머님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어머님은 저와 남편을 보고 별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도련님 성격이 되게 별나더라고요. 이때 저는 정말 괜히 왔다 싶었고 아버님도 당황하셔서는 도련님을 야단치셨어요. 형, 진짜 오랜만이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맞다. 애기 낳았다며? 대단하네. 대학 가고서 집이랑 연도 끊더니 아주 끄는 게 아니었나 봐. 그리고 뭐지? 형수님? 형수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형 잘 부탁드려요. 우리 형 되게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나이도 저랑 동갑이라던데 그래도 그렇지 자기 형이랑 한두 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말투가 좀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뒤이어서 하는 얘기는 정말 속으로 자기 형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느껴져서
제가 다 기분이 나빴어요. 형, 근데 대체 왜 온 거야? 혹시 나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얼마 안 되는 유산이라도 받겠다고 들어온 거 아니야? 고모랑 붙어 살더니. 왜? 고모가 돈이 없대? 이렇게 계속 빈정거리니 결국 아버님이 화를 벌컥 내버리셨어요. 영훈이 너,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 말 맞다 나. 네가 지금 형이랑 마주한 게 대체 얼마만이냐? 네 형수랑 조카 있는 앞에서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그런데 진짜 총체적 난관이었던 게 여지껏 아무 말도 없던 어머니가 입을 여시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이 왜 계모도 아닌 자기 친엄마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해가 갔어요. 당신, 지금 왜 영훈이한테 화를 내요? 아픈 애가 좀 칭얼대는 걸 갖고 왜 그러냐고요? 당신은 영훈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아니, 대체 어떤 게 불쌍하다는 걸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안쓰러워하는 어릴 적 병약하고 아팠다던 도련님은 그 당시 키가 190이 넘고 몸무게도 90은 넘어 보이는 거구였어요. 180대가 되는 제 형보다 큰 동생이 저렇게 말을 버릇없이 하고 다리를 떨어대는데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둘째 아들이 아쉽고 안타까워서 저러시는 걸까요? 결국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별 말도 안 했고 밥 먹고 가라 아니면 나가서 먹자고 어떻게든 자리를 좁혀보려던 아버님께 한사코 거절을 하고 나왔어요. 큰아들을 잘 감싸고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던 아버님이 안쓰러울 지경이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엄마가 참 안타까워하셨어요. 김서방은 여러모로 짠하다. 제 엄마랑 동생이 그렇게 붙어 지내면서 차별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런데도 저렇게 번듯하게 자라준 거 보면 세상 너무 대견하네. 뭐 우리 집도 썩 크게 다른 환경은 아니지만 말이야. 사실 우리 집은 아빠가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가 혼자 힘들게 저를 키워오셨어요. 그나마 자식이 하나라서 괜찮지 둘이었으면 도망갔을 것 같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셨지만요. 적어도 이때 무렵만큼은 이런 얘기를 그냥 지나간 일이며 이제는 괜찮은 화제로서 입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 저에게 들이닥친 엄청난 풍파를 겪고서 우리는 농담으로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풍파 때문에 저는 물만 마시면 토했고 길을 걷다가 울며 또 토했고 걷다가 주저앉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일이 빈번했거든요. 오죽하면 차라리 병원에 입원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고생길을 걸었어요. 이건 어떤 질병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인생사에 있어서 너무 큰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정신적으로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제 남편, 제가 일생을 가장 사랑했던 남자인 그 사람 때문이랍니다. 이 사람이 뭐 바람을 폈다든지 저를 때렸다든지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은 정말 바람처럼 제 앞에서 휙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렇게 빨리 제 앞에서 사라질 줄 알았더라면 저는 뭘 했으면 좋았던 걸까요? 그런 생각들을 당시에 하면서 툭 하고 올라오는 구역질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구역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이 제 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얼마 되지 않아 둘째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때 엄마가 제 앞에서 정말 얼마나 오열을 하셨는지 몰라요. 세상에, 어떡해. 닮을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닮냐, 우리 딸내미. 애미는 애비 없이 지를 키웠으면 너라도 명줄 긴 신랑 데려다가 오래 살았어야지. 이게 뭐냐 정말.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허락 안 했을 텐데. 게다가 하나 키우는 것도 막막해 죽겠는데 둘까지 안겨주고 가면
그렇게 빨리 가면 어쩌라는 거야. 엄마의 말처럼 제 남편은 아주 어이없는 다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 제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언제나처럼 남편이 아주 평범하게 지났던 출근길. 집에서 핑그르르 굴러다니고 잠도 잘 안 자는 아기 때문에 피곤했던 저는 그날 제대로 인사도 못했어요. 밥 한 끼도 그날 딱히 먹여주지도 못했고 남편은 저에게 다정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게 그렇게 장래 내내 가슴이 찢어지도록 저를 아프게 했어요. 현이야, 너 눈곱이나 떼. 애기랑 침대에서 더 잠이나 자. 이따가 들어오는 길에 족발 사올 테니까 오늘은 꼭 지난주 못 봤던 영화 같이 보는 거야. 나는 이거 귤이랑 호빵 챙겨갈게. 얼른 더 자. 이러면서 남편은 얼른 현관문을 나서버렸어요. 행여나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미안해할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정말 그때 바보처럼 남편 말대로 아기와 더 자고 있었어요. 머리가 아프도록 진동소리가 들려 겨우 손을 짚어가며 전화를 받았고 비로소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들을 후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니 뉴스나 인터넷 기사로 아주 짧게 몇 줄 남짓하게 훑고 지나가 버렸어요. 전 이게 너무 낯설고 험상궂게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내 가족이 죽었는데, 그것도 맨날 내 옆에서 떠들고 같이 머무르던 남편이 죽었는데, 그냥 이렇게 30대 김모 씨 사망만으로만 잡힐 일인가 싶어서 말이에요. 정말 세상 별의 별일 다 시비 걸고 싸우고 싶을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때 저를 대신해서 엄마가 어렵사리 아버님께 연락을 드렸고 아버님은 그때 장례식장에 오셔서 너무나 비통하게 서 계셨습니다. 이렇다 싶게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며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고요. 제가 이때 너무 넋을 놓고 있다 보니 엄마와 이모들이 와서 챙겨주시긴 했는데 아무튼 이때에는 뭘 해도 온전하게 생각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도 저지만 자식을 잃고 더 기가 막히셨을 아버님을 신경 쓰지 못했어요.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났을 무렵 저는 몸이 너무 불편하고 자꾸 구역질이 올라오는 바람에 이 스트레스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설마 임신일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고요. 헌데 정말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이때 테스트기를 사면서도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 싶었는데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저는 둘째를 가진 것이 맞았던 거예요. 진짜 얼마나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나오던지 당장 제 발에 동동거리며 매달려 있던 아기가 감당이 안 되는 판국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어찌되었던 간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몸도 너무 약해졌고 스트레스도 극심했지만 한편으로 참 고맙고 미안하게도 그 아이는 뱃속에서 잘 자라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밥 먹다가 눈물이 나서 꺼이꺼이 울기도 했었답니다. 엄마, 나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오빠는 죽었는데 나는 이렇게 또 살겠다고 뭘 먹고 있는 게 너무 바보 같고 미안해서 뭘 먹고 싶어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하고 기가 막혀. 나 어떡해, 엄마? 그러면 엄마 역시 눈물을 그렁그렁하며 엄마에게 자식인 저를 달래겠다고 반찬을 앞으로 끌어다 놓으셨어요. 뱃속에 아기가 먹자고 하는 건데. 그리고 다 떠나서 살 사람은 살아야지 별 수 있겠어? 김서방이 너에게 남겨두고 간 아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좋게 보자, 현이야. 너 이렇게 자꾸 울고 스트레스 받으면
너도 힘들고 애기도 안 좋아. 얼른 눈물 닦고 세수하고 와. 정말 이렇게 목이 메어 억지로 식욕에 이끌려 먹어놓고 소화가 안 되어 토를 하게 되는 상황을 거듭 겪어가면서 저는 막달까지 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아버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지치고 우울해 보이시는 와중에 엄청 놀라셨고 순간적으로 목소리가 밝아지시더군요. 아이고, 너가 정말 너무 고생이 많구나. 어떡하냐. 너무 미안하고 그 와중에 또 고생하는 것 같아서 참 할 말이 없다. 네가 혼자 이렇게 짐을 짊어지는구나. 언제 아기를 낳으러 가는 거야? 나도 좀 알려주려무나. 나라도 가서 좀 봐야겠구나. 아버님은 당시 꽤 힘들어 보이셨고 저와 연락도 딱히 못하고 계셨는데 이때의 전화에 조금 기운을 차리신 듯 했어요. 그러시면서 갑작스레 말씀하시더군요. 지은이가 없으니까 나라도 니네 가정을 돌봐야 하지 않겠니? 내가 뭐 얼마 가진 것도 없고 대단한 건 아니다만 그래도 될 수 있는 한 너희한테 보탬이 좀 되려고 한다.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거야. 나한테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거라. 이때 말이라도 정말 감사했고 저도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던 터라 예정일과 병원을 알려드리긴 했어요. 나중에 저는 둘째 아기 낳을 때 수술을 해야 했는데 그때 아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우리 엄마랑 연락이 되셨더군요. 수술 날도 오셨고 병원비며 모든 것들을 다 아버님이 계산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한창을 회복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 엄마와 함께 지내면서 애들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여러모로 상황이 너무 최악이었답니다. 엄마도 형편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은 하셔야 하고 저도 그다지 넓지 않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남편의 수입도 적금도 많지 않고 아무튼 상황이 어려웠어요. 그렇다 보니 아버님이 집으로 가끔 오셨고 큰애라도 봐주셨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감사하고 잘 있어 보려고 했는데 둘째를 가졌을 때 당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건지 제 건강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남편을 잃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임신 확인을 하고 내내 몸과 마음이 괴로운 상태로 출산을 하고 나니 조리를 해도 더 힘들었어요. 이후로 추가적인 다른 병들도 심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 하나하나 다 잡아가다 보니 몸이 너무 축나더라고요. 어머니도 일을 하셔야 하니 저를 봐주실 수도 없고 곤란해하던 차에 아버님이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셨어요. 예미야, 그러지 말고 애들 돌보기 힘든데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 있거라. 아무렴 여기 사람들이 더 많지 않냐. 너 몸 힘든 데다가 애들만 여기 보내놓기에도 마음 불편할 테고 내가 집에서 같이 오며 가며 봐줄 테니까 여기 들어와 있어라. 그게 낫지 않겠니? 이때 약간 저도 이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하나 싶으면서도 거의 왕래가 없었던 어머니와 도련님을 생각하니 썩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방법이 있다면 그쪽이라도 잡아봐야 하는 수밖에요. 엄마도 별 수 없으셨던지 그렇게 해서 어른들 도움이라도 받으라고 하셨고 저는 100일이 이제 막 지난 둘째까지 데리고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아파트고 우리 집보다 넓은 평수고 작은 방 하나를 치워서 내주신 다음 거실까지 애기들 돌볼 용도로 내주셨어요. 덕분에 그 전에 좁고 좁은 집에서 애기를 키울 때보다는 좀 더 낫더군요. 하지만 환경적으로는 나아졌을지 몰라도 어머님과 도련님을 함께 마주하며 부대끼는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어머님도 자기 손주들이 신기한지 좀 봐주시더니
나중에는 본인도 몸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아버님과 다투시더라고요. 당신은, 당신 마누라 상태는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애들을 집으로 들여오면 나는 어떻게 쉬라는 거예요? 나도 건강 상태 최악인데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에 저희도 얼마나 눈치가 보이던지. 실제로 어머님도 혈색이 좀 나빠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으셨나 봐요. 당신 아픈 거 나도 알아. 그래서 나도 최대한 하고 있잖아. 병원 데리고 다니고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근데 그럼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신도 힘들어 죽겠지만 죽은 큰애 생각은 안 해? 그 밑에서 저렇게 식솔들 딸려 있는데 쟤네들 그럼 어떻게 버텨야 해? 서로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수밖에 없잖아. 좀 이해 좀 해달라고. 이렇게 상황이 넘어가는 듯 했지만 어머님도 갈수록 병세가 나빠지시니 화내고 짜증낼 때가 많으셨어요. 진짜 집안에 아픈 사람 둘에 남의 손이 절실히 필요한 애들까지 둘이 있으니 좋은 분위기가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와중에 도련님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어릴 때 아프셨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여기서 가장 건강한 존재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고 여자들도 어찌나 만나고 다니는 건지 집 앞에 웬 여자가 나타나서 깽판을 부린 적도 있었어요. 도련님은 이와 별개로 형수인 저며 본인 조카인 우리 애들한테도 참 유난일 정도로 시비를 걸어대더군요. 형수님은 우리 형 가고 나서 뭐 집이며 뭐 재산도 없어요? 그거 처분하고 사돈 어른이랑 같이 살아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여기로 들어왔대요? 우리 엄마가 손주 봐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시죠? 알다시피 우리 엄마 지금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한창 젊은 형수가 여기 와서 이렇게 요양하고 있을 일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딱히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세요. 저도 이 집 자식이니까 엄마 편 들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렇게 살살 치고 빠져버리는데 제가 뭐라고 반박하려고 하면 그냥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지 몰라요. 남편이 왜 그렇게 동생을 징글징글하게 생각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아, 형수님, 기분 나쁘세요? 뭐 그리 화난 표정을 지으세요? 저도 이 집 사람인데 이 정도 말도 못하나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맨날 이런 식으로 지 할 말 다 해놓고 약을 잔뜩 올린 다음에 쓱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도 아버님은 퇴근 후에 늘상 아이들을 봐주셨고 사실 연세 많으신 아버님이야말로 이 집에서 가장 바쁘고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았어요. 늘 죄송할 따름이었죠. 그런 와중에 집에 또 다른 큰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저도 살면서 늘 불편했던 부분이었지만 어머니의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시니 이윽고 그만 가족 곁을 떠나게 되셨어요. 같이 살 때 이미 워낙 몸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크게 접촉할 일은 없었지만 어찌되었건 시어머니셨으니 마음이 좋지 않고 늘 무거웠어요. 웬만하면 저도 다른 방도를 찾고 아프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남편 앞으로 남겨진 것도 별로 없고 그것도 아버님께서 아이들 장례를 위해 갖고 있고 다른 돈은 절약하라며 제안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한들 여러모로 뭔가 다 제 탓 같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때도 집안 분위기가 축 늘어져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저를 죽을 듯 물고 늘어지는 도련님을 아버님께서 엄청 야단치셨어요. 그만해라 영훈아. 이 집에서 지금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딨어. 네 형수 탓하기 전에 네 행실이나 다시 봐라. 그러는 너는 네가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엄마 두고 엄마 아플 때 뭘 했냐?
네 형수가 엄마 죽꾸리고 애 보고 그럴 동안 너는 뭘 했냐고. 이렇게 아버님이 그나마 제 역성을 들어주셨고 성격 나쁘고 맨날 제멋대로였던 도련님은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면서 혼자 집을 구해서 나가버렸어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그 독립하는 돈까지도 아버님에게 단단히 요구를 해가지고 챙겨 나갔더군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여러모로 아버님의 상황이 점점 더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어릴 적 둘째 아들이 아파서 큰아들을 못 챙겼고 성인이 되어서 큰아들은 집을 나가버렸고 나중에 장가를 갈 무렵 겨우 연락이 되어서 좀 챙기려고 했더니 사고로 떠나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손주와 며느리를 챙겨서 힘들게 걷어들이셨는데 얼마 안 가서 아내도 몸이 아파 곁을 떠나셨고 둘째 아들이 또 반항을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으니 정말 얼마나 피로하실까 싶었어요. 저라도 이런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 같아서 아이들이 4살, 2살이 되던 해부터 다시 직장을 나가게 되었어요. 어린이집에 맡기고 중간중간 아이들이 아프고 열이 펄펄 나서 다시 울며 데려오던 때도 있었지만 말이에요. 그때마다 아버님은 저를 외려 더 달래주셔서 더 속상하고 죄송하더라고요. 애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너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구나. 새벽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야 되겠어? 주말에는 너도 좀 늦잠 자고 그러무나. 그러시면서 국을 왕창 끓여두시기도 하고 주말에는 본인이 일찍 일어나셔서 손주들 데리고 공원도 다녀오시고 이런 부분이 가끔 눈물 나기도 했어요. 제가 친정아빠가 안 계셔서 그런지 가끔 너무 힘든 시기에는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있었다면 저렇게 손주들을 봐주셨을까? 이런 마음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버님은 우리 애들과 저를 배려해 주셨고 가끔씩 하시는 말씀에 혼자 울컥할 때가 있었어요. 지훈이도 보내고 니네 어머니도 보내고 영훈이도 저리 나가버려서 연락도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서 나는 다시 사는 맛이 나는구나. 가족들끼리 부대끼며 사는 맛을 제대로 못 봐서 그런지 요 2 녀석들이 나한테 들러붙어서 좋아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찡해. 내가 아들들을 나란히 못 누려봐서 그런가 보다. 나는 그저 애미 너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다. 아버님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고 이렇게 함께 키워주시고 돌봐주신 덕분에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까지 겨우겨우 버틸 수 있었어요. 일하는 저 대신 어린이집 학부모 참관 수업도 가주시고 주중에 녹초가 되어 주말에 쓰러진 저를 대신해서 애들과 공원에도 가주셨거든요. 생활비는 정말 제가 온몸을 다 흡사해가며 벌었기에 특별히 크게 걱정은 없었지만 애들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집안일을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을 아버님께서 오롯이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 한동안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어지던 일상 안에 큰 사건이 또 하나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아버님의 췌장암 판정 말이에요. 이때 아버님이 소화도 잘 못하시고 여러모로 몸에 불편한 것들이 많아 보이셨는데 계속 병원 진료를 미루셨거든요. 자꾸 별일 없을 거다 하며 미루시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도 불편함을 직감하시는 것 같아 억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췌장암 판정이라니요. 게다가 우리가 이 상황을 발견하게 된 것은 상당히 늦은 시기였어요. 아버님도 초반에 많이 충격을 받으셨지만 갈수록 덤덤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영훈이 이 녀석, 제 아빠 아픈 건 알고 있으려나.
자식이라고는 지 하나밖에 없는데 어쩜 그렇게 연락을 안 하냐. 보다 안 되겠어서 제가 도련님께 연락을 했는데 그때 도련님의 반응은 정말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어이없는 대답이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최장암이요? 아, 언제부터요? 아, 진짜 어떡해. 이렇게 놀라시길래 뒤늦게라도 알려드리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 뒤의 반응에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화가 났어요. 형수님, 대체 형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우리 아빠가 무슨 형수님이 부려먹는 노예도 아니고 나이 많은 노인네를 그렇게 바쁘게 굴려가면서 혹사시키면 어떡하냐고요. 맨날 아빠가 애들 뒤치다거리나 하다가 저 모양 된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책임질 거예요? 아, 진짜 성질나네, 정말. 정말 시동생의 이런 말을 듣고 뒤집어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정말 어찌 반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부글거리는 속을 안고 참고 있었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마디 했는데 싸움이 커졌어요. 도련님, 어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도련님이야말로 아버님이 저희와 지내는 수년 내내 집에 들리신 적이라도 있으세요? 아버님 생신이며 명절이며 이런 것들은 다 어쩌셨어요? 이것도 아버님께서 알려드리라고 해서 제가 전화 드린 거예요. 안부 전화는커녕 차단까지 해주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너무 가관인 게 눈앞에 있었으면 진짜 험악하게 싸웠겠더라고요. 와, 형수님, 지금 뭐 제 탓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아주 박수라도 쳐드려야겠어요. 저랑 아빠 관계에 형수님이 뭔데 간섭질이에요. 그 집에 사시니까 뭐 우리 엄마 대신 안주인이라도 된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아빠랑 연락을 하건 말건 뭔 상관이야 진짜. 듣기야는 마지막에 저에게 반말을 해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아버님께도 그냥 여부를 알려드렸다고만 하고 더 이상은 자세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죠. 이후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도 몰랐고요. 그런 와중에 아버님은 병세가 더 악화되셨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도련님을 호출하게 되었는데요. 온갖 죽을 상 인상을 쓰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렇게 모여있는 우리를 두고 아버님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얼굴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얘기가 나중에 아버님 임종 후 큰 싸움으로 벌어질 줄 전 상상도 못했습니다. 영훈이 왔구나. 애비가 지금 이래서. 그래, 잠깐만. 이러시면서 힘들게 숨을 고르며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 재산이시니 이걸 처분해서 도련님에게 반을, 그리고 저와 아이들에게 반씩 이렇게 나눠서 처분을 하라고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와중에도 도련님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단순히 자기 아버지가 저렇게 아프니 속상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몇 번이나 그렇게 싫은 일을 당해놓고도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나중에 가서 도련님의 태도는 아주 험악해지더군요. 바로 아버님의 장례를 힘겹게 마친 후에 잽싸게 도련님은 저에게 얼굴을 아주 가까이 맞닥뜨리더니 무서울 정도로 강조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형수님, 저기요. 그간 편히 사셨으면 됐지.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재미 볼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때 저는 무섭기도 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고 가뜩이나 상황도 복잡하고 심란한데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도련님은 정말 이상한 게 이런 상황을 눈치챈 친정엄마가 오셔서 왜 그러냐는데도 자기 할 말만 하더라고요. 뭘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우리 아빠 아파트 말이에요. 여지껏 형에게 기대서 몇 년을 살았으면 됐지. 설마 진짜 아빠 말대로
그걸 판 걸 뭐 반반 나눠 가지려는 건 아니죠? 솔직히 예의상 제가 조카들 생각해서 몇백 챙겨드리긴 할 건데요. 진짜 반반 같은 얘기는 꿈도 꾸지 마세요. 네? 이때 정말 목 뒤쪽부터 소름이 쫙 오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때 완전히 눈이 뒤집혀져서는 넋이 나간 사람 마냥 저렇게 중얼거리는데 정말 아예 모르는 그 어떤 타인보다도 무섭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본인이 옆에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도련님을 보며 얼른 그 집에서 나오라고 성하셨고요. 내가 그동안 사돈 어른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긴 했다만 네 시동생은 대체 아니 죽은 형이 살고 있는 집에 그것도 본인 아버지가 불러서 간 걸 갖고 저렇게 서슬이 퍼놓고 저런 막말만 해대냐? 됐어. 그냥 집으로 들어와라. 코딱지만한 집이지만 그렇다고 너가 저렇게 끌려다니고 욕먹는 거 더는 볼 수 없다. 결국 우리는 쫓겨나듯이 짐을 정리해서 나왔고 나오는 날조차도 도련님은 집에 들어가서 감시하고 있지 뭐예요. 이후로 집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이후로 완전히 도련님과의 연락을 끊어버렸거든요. 사실 아버님이 도련님과 저를 나란히 부르기 며칠 전에 긴밀하게 남기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들 성격을 평소 무척 부담스러워 하셨고 그나마 저랑 같이 지낸 시간이 많으셔서 그런지 따로 편지 같은 걸 적어두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셔서 새삼 왜 이러시나 싶었어요. 저기 애미야, 편지는 지금 보지 말고 나중에 봐라. 언제쯤이려나? 그래, 한 10년 뒤쯤 봤으면 좋겠구나. 지금은 그냥 놔두거라. 이때 아버님이 힘들게 꺼내주신 편지는 마트 상품권 봉투 안에 들어있었는데 웬일인지 당장은 보지 말고 나중에 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인지 저도 이때 이걸 받아들고 별 생각이 많았어요. 대체 무슨 내용의 편지이기에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본인 아들을 불러다가 유언하시기 전에 신중하게 하신 말씀이니 제 마음대로 그냥 한번 들춰보고 그런 건 안 될 것 같아서 그대로 참고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저도 그 편지와 다른 짐들을 챙겨서 나왔고 솔직히 잊고 있지는 않았어요. 내용이 너무 궁금하긴 했었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복잡한 가정사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더군요. 엄마에게도 한 번쯤 상의를 했더니 엄마 역시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야. 아들이랑 며느리 있는 곳에서 이미 결정을 하셨고 내가 볼 땐 네 새아버님이 뭔가 가정사 비밀이라도 갖고 계신 거 아닐까 싶다. 아휴, 그날 장례식 때 내가 네 시동생 제대로 봤는데 정말 치가 떨리더라. 너는 왜 그간 말을 안 했어? 웬만한 시누이들도 그만큼 시누짓은 안 하겠더라. 어떻게 자기 죽은 형 부인한테 얼굴을 그렇게 맞대가면서 어른인 내가 뒤에 있는데도 마다 않고 무섭게 말을 해대는 거냐? 김서방 생각하면 이런 말 해선 안 되지만 진짜 말종 같더라. 심지어 김서방이랑 얼굴도 별로 안 닮은 것 같고. 내가 볼 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저도 처음엔 희끄무레하게 하고 있던 생각이었지만 엄마가 막상 이렇게까지 거의 확신 있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계시니까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이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지쳐 있었기에 사실 가정사니 뭐니 아버님의 편지 내용에 대해 크게 궁금함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연달아 한 집안의 장례만 3번을 치렀는데 그게 10년 안팎으로 일어난 일이다 보니 진짜 진이 빠지고 피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아들 녀석 둘을 챙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에요. 이후로 엄마는 그간 못 거두었던 손주들이 들어왔으니 한층 더 바빠지셨고
저는 기존에 하던 일들을 여전히 유지해가면서 더더욱 정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한 번은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애들만 둘이 있는 줄 알고 저는 기겁을 해서 뛰어갔는데 그때 엄마도 계셨던 거예요. 당시 같은 동네 애기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해줘서 알게 되었고요. 도윤이 엄마, 얼른 가봐. 친정엄마 집에 계시나? 아무튼 내가 볼 때 자기네 집 아니더라도 그 앞집에서 불이 크게 난 것 같아. 이때 집을 향해 택시를 타고 거의 날아가듯 가는 순간 속으로 또 얼마나 서러움이 밀려오고 공포감이 엄습하던지 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인 건지 눈물만 흐르더군요. 이 정도로 굴곡이 심한 삶이라면 인간적으로 어느 한순간 정도는 숨 쉴 틈을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온 눈물 콧물을 쏟으며 달려갔더니 그나마 다행히게도 모든 상황은 다 정리가 되었고 엄마가 애기들을 챙겨서 밖에 나와 계셨어요. 애들은 머리가 아프다고 울어대기도 하고 집이 무섭다고 하는 바람에 그걸 달래느라 한 2, 3일 정도 근처 아주 작은 관광호텔 신세를 지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사고 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해보자면 큰일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아이들이 제 속을 썩인다든지 뭐 누구를 때렸다거나 맞고 온다던가 하는 그런 사고는 치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네요. 엄마가 아무래도 옆에서 끼고 애들을 보고 계시기는 했고 저도 이 집의 완전한 가장이 되다 보니 이후론 꽤 엄격하게 키워왔거든요. 그러다가 그 집도 계약 기간이 다 되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때 한번 아버님 편지 생각이 문득 나더군요. 근데 사실 제가 굳이 일부러 어떤 신념을 갖고 10년을 다 채워 그때 읽어본 건 아니었고요. 제 삶 자체가 정말 정신이 없고 하루하루 잠잘 시간도 모자랐기에 딱히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편지가 떠오를 때에도 거기에 무슨 내용일까 하는 물음표가 생겨도 그닥 진전이 없었거든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던 아버님, 그리고 갈수록 기억이 옅어지는 나의 사랑했던 유일한 남편인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울컥함이 있었는데요. 그건 못지않게 막판에 도련님으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고 잠깐의 공포감을 느꼈던 걸 생각하니 한동안은 이 집안 기억을 좀 접어두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처럼 가파르게 시간을 달려가는 와중에 어느새 애들이 그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후회가 막급할 정도로 너무 생활에 치중하고 입에 풀칠 생각만 하다 보니 애들 크는 걸 맨날 같이 있으면서도 잘 못 봤더라고요. 그러다 큰아들 도윤이가 곧 있으면 대학에 들어가게 될 상황이었기에 시기에 맞춰 나름 고3 엄마답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 좁은 집에서 방을 하나 비워주고 싶은 마음에 좁디 좁은 베란다 쪽으로 짐을 비우려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그때 시기를 살짝 넘겨버린 채로 그 자리에 있는 아버님의 편지를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본 거라 저도 살짝 기억이 애매했고 저게 무슨 상품권이었더라 싶더군요. 그런 생각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종이 한 장이 2-3번 접혀서 들어있었어요. 그걸 펼쳐보는 순간 아, 이게 아버님 편지였구나 싶었습니다. 첫 줄부터 저를 부르는 말씀에 생각이 많아지려던 찰나에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기에 그렇게 꽁꽁 묻어두셨던가 싶더군요. 그런데 이후로 이어지는 편지 내용은 이전에 저나 엄마가 전혀 생각지도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었어요. 어쩌면 제가 하도 도련님에게 당했던지라 정말 진짜 친아들이긴 할까, 어디서 데려오신 게 아닐까 했던 그런 가족관계 진실 같은 얘기도 아니었고요. 이건 다시 떠올려봐도
그 당시에 제가 어지간히 도련님으로 인해 힘들었고 친정엄마조차 벼르고 있었던지라 우리의 생각이 너무 선을 넘은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은 정말 전혀 생뚱맞은 갑작스러운 돈 얘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그 얼마 안 되는 몇 줄 안에 말이에요. 애미야, 도윤이와 명륜이 낳고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할애비가 되어서 어떻게든 손주들 대학 갈 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영훈이를 생각하니 너에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뢰가 가지를 않는구나. 할애비로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싶어서 다른 곳에 부탁을 해두었다. 이쪽으로 연락해서 만나보거라. 아버님의 편지 안에는 정말 저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김영필이라는 이름과 함께 연락처와 주소를 적어두셨더라고요. 아버님의 친한 친구라고 쓰시고 그 옆에 저렇게 적어두신 건데 이때 얼마나 얼떨떨하고 실감이 안 나던지 한참을 붙들고 있었어요. 나중에 엄마에게 얘기했더니 엄마도 무척 당황하셨고요. 그러다가 말미에는 그럼 한번 연락이라도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네 시아버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 보니까 자기 아들이 못마땅하긴 했나 보다. 아마 그 아파트도 당연히 너 안 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네. 그리고 네 시동생 성격을 봐라. 그 안에 네가 뭐라도 네 아버님한테 받아 챙기는 것 같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어?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쫓아다녔겠지. 일단은 아버님이 좋은 마음으로 자기 손주들 보살피고 싶어서 챙겨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락이라도 해봐. 엄마 얘기를 듣고 나니 저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래나 저러나 연락이라도 한번 드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를 한번 걸어보았어요. 그랬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없는 번호라고 나오길래 그냥 말았는데 엄마는 계속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주소라도 한번 찾아가 봐. 그래도 별 수 없으면 말아야지 뭐 어쩌겠어. 해볼 건 해보고 포기해야지. 네 아버님이 나중에 며느리가 애지간히 알아서 찾아가겠지 싶어서 맡겨놨을 텐데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도윤이 명륜이 생각해서 한번 가보기라도 해봐. 어? 이때 저는 일도 많고 아들 대학 입학 준비 때문에 등록금이며 신경 쓸 게 많다 보니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안 가고 말려고 하는데 하도 엄마가 재촉을 하시더군요. 결국 토요일 반나절 일을 빼고서는 주소대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세상에 아버님 친구분이라고 하셨던 김영필 씨는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분 가족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할머님이 한 분만 그 집에 살고 계셨어요. 저는 이런 사정을 모르니 당연히 친구분이 계실 줄 알고 아버님 편지를 들고 갔었는데요. 대강 사정을 말했더니 다행히도 할머님께서 아른 체를 하시더라고요. 아, 덕종 씨? 그러니까 그 시아버님이 김덕종 씨죠? 거기 며느리고. 아이고, 오긴 오는구나. 나도 잊어버릴 뻔했어요. 아니, 잊으면 안 되지. 일단 들어와요. 결국 어영부영 따라 들어갔는데 사정을 듣고 보니 참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저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 아니 저처럼 하는 일마다 그닥 무난하게 풀리는 법이 없는 사람한테도 일어나기도 하나 봐요. 우리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갔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꼭 덕종 씨가 맡긴 거니까 제대로 전해주라고 했었고요. 둘이 사이가 엄청 막역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덕종 씨가 우리 남편이랑 엄청 친했거든. 형편이 썩 좋지 않았을 때였는데도 와서 장례도 치러주고 자리도 지켜주고
우리 딸 시집 보낼 때도 돈도 얼마 보태줬어요. 이후로 우리 형편이 나아져서 갚으려고 하니까 또 그걸 싫다더라고. 하여간 그런 사람이야. 그쪽 시아버님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기억을 좋게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과 이 친구분도 역시나 사이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버님이 이분께 맡기신 금액을 말해주셨는데, 정말 저는 그 자리에서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그때 참 낯선 분위기라서 저도 모르게 무릎을 다소곳이 꿇고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갑작스레 다리에 쥐가 났지 뭡니까. 몇 번이나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여쭤봤고, 나중에 할머님께서는 살짝 귀찮아지신 것 같기도 했어요. 글쎄, 계속 물어가면서도 확신이 오지 않던 그 숫자. 다름 아닌 5억이라는 금액을 아버님께서 맡겨두셨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돈을 갖고 계셨던 건지도 모르겠고, 생각해보면 아버님은 그렇게 유복하지도, 그렇다고 절대 부족하지도 않은 생활을 유지하고 계셨기에 도통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둘이라고 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난다지만 등록금으로 쓰기엔 정말 터무니없이 많은 돈이었어요. 아버님은 아무래도 손주들의 이후의 삶을 생각해 주신 것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 얘기를 친구분께 하셨다더군요. 나도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덕종 씨 자체는 참 좋은 사람인데 자식 복이 별로 없더라고. 그 집 큰아들 지훈이를 우리가 얼마나 예뻐했는데요. 영훈이는 아팠고 말이야. 맞죠? 애기 엄마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훈이 장례도 갔었어요. 우리 남편이 그때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몰라. 나중에 연락해보니까 며느리랑 손주 거둬서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 이때 얼마나 안쓰럽든지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갈수록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우리도 덕종 씨한테 받은 것도 많고 어릴 때 그 집이랑 우리 집이랑 애들끼리 놀러 가기도 했었어. 그런데 덕종 씨는 애들이 클수록 점점 곤욕을 앓는 데다가 자식 얘기만 나오면 힘들어했거든. 나중에 아들이 그리 되었는데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얼마나 갑갑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러다가 덕종 씨가 갈 때쯤 돼서 우리한테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생전 남한테 부탁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그러니 잘 맡아줘야 했지. 그럼. 게다가 상황이 얼마나 안 됐어. 애비 없이 남은 손주들 앞날을 지켜주고 싶어서 그런다는데. 저는 언젠가부터인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우리 애들의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애들이 앞으로 살아갈 얼마간의 도움이 되고 싶었던지 그런 목돈을 맡겨두었던 거예요.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말이죠. 가급적 자식에게 맡겨둔다든지 아니면 일찍이 해주고 떠나고 싶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본인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을까요? 그러면서도 끝끝내 손주들까지 저렇게 신경을 쓰고 가셨던 걸 생각하니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계속 걱정만 하시며 눈을 감으셨을 것 같았어요. 저도 애들을 키워내면서 별일들을 다 겪다 보니 밖에서 무슨 일만 있어도 일하는 중에 애들과 관련된 연락만 받아도 가슴이 덜컹거리는 시간들을 경험해 왔어요. 내가 얘네들을 두고 사고라도 나서 먼저 눈 감으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며 날마다 전쟁터로 달려나갔던 날들을 떠올리니 죽는 날까지 핏줄 걱정을 하셨던 아버님의 마음이 어떤지 감히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고민이 되었는데 할머님은 이제 자기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니 본래 아버님 뜻대로 전액을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그리하여 실감이 안 나는 상태로 그 금액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된 게 아직 몇 달이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단 한 푼도 10원도 이체해보지 않은 채 그대로 통장에 갖고 있으며 당분간은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할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게 살아왔다지만 애들 등록금이라든지 당장 어찌어찌 헤쳐나갈 수 있는 돈들은 그럭저럭 맞고 보충해 가면서 살아왔으니까요. 너무 막막하게만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이제 애들도 나름대로 컸고 경제적으로 찢어지게 곤란할 정도로 힘든 삶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 아버님께서 이렇게 남기신 금액을 덜컥 받는 것이 새삼 죄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참 어렵기도 하네요. 이미 도련님과 연락 두절이 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왠지 모르게 나중에 어떻게라도 알게 돼서 찾아오면 어쩌나 겁이 나기도 하고요. 아버님의 뜻대로 행하는 쪽에 저도 마음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요즘입니다. 사연을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여쭙고 싶은데요. 만약 저 같은 경우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저의 이런저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말이에요. 그냥 덜컥 쓴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리 쉽게 내키지가 않고 엄두가 안 나서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